과학의 역사 속 어두운 뒷골목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과학적 발견을 위해 윤리적 경계를 넘어선 실험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실험들은 모두 실제로 수행되었으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실험들은 현대 연구 윤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거의 실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게 되었죠. 과학의 발전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기괴한 과학실험 탑5를 소개합니다. 5위 리틀 엘버트 실험 1920. 행동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좀비 왓슨과 그의 대학원생 로잘리 레이너가 진행한 이 실험은 아이들의 공포 반응 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9개월 된 엘버트 B란 낙이었는데 그의 실제 신원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가 최근에야 더글러스 메리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은 러시아 생리학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실험 과정. 실험은 처음에 엘버트에게 흰 쥐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쥐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연구자들은 엘버트가 쥐의 손을 뻗을 때마다 그의 뒤에서 금속 막대를 망치로 내리쳐 큰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한 후 엘버트는 소음 없이 쥐만 보여줘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엘버트가 흰 토끼의 흰개, 심지어 흰 털이 있는 산타클로스 가면까지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화된 공포가 유사한 자극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리적 문제점. 이 실험의 가장 큰 윤리적 문제는 아기의 부모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버트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아들로 연구자들은 이 권력 불균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자들이 형성된 공포 반응을 제거하는 절차 탈 조건화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버트는 실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떠났고 이후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버트는 6세 수두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 장기적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 영향과 유산. 리틀 엘버트 실험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많은 심리학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이 실험은 후에 작은 한스 실험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엘버트와 달리 공포 반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실험은 윤리적 기준과 아동보호 규정으로 인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과학 연구에서 피실험자 동의와 복지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4위 밀그램 복종 실험 1960만 1963.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진행한 이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많은 나치 관계자들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에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밀그램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실험 설계와 과정. 실험 참가자들은 교사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는 배우인 다른 사람이 학습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단어쌍을 암기하는 과제를 주고 틀릴 때마다 전기 쇼크를 주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쇼크의 세기는 15V에서 시작해 450V까지 점점 증가했으며 스위치에는 경미한 쇼크부터 XXX까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기 쇼크가 가해지지 않았지만 교사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학습자는 미리 녹음된 비명과 고통스러운 반응을 연기했고 높은 전압에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실험자는 교사에게 실험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권위적인 태도로 계속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밀그램은 사전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결과를 예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중간 정도의 쇼크에서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65%가 최대 전압인 450V까지 쇼크를 가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불편함, 스트레스, 심지어 신경성 웃음을 보였지만 실험자의 지시에 계속 따랐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 변형으로 다양한 국가와 시대에 반복되었으며 놀랍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리적 논란과 영향. 밀그램 실험은 연구 윤리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실험 후 트라우마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현대 연구 윤리 기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이런 방식의 실험은 대부분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그램 실험은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권위에 대한 복종, 개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결정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밀그램의 데이터와 방법론을 재검토하며
원래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저항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타미 MKULTRA 프로그램 1953만 1973 냉전 시대 CIA가 주도한 MKULTRA는 정신 조작과 행동 변형을 위한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미국 포로들에게 세뇌 기술을 사용한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53년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의 승인하에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MKULTRA의 존재는 1970년대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문서의 대부분은 1973년 당시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의 지시로 파기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실험들. MKULTRA에는 149개의 하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시험은 LSD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의 무작위적 투여였습니다. CIA 요원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때로는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LSD를 투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클라이맥스에서는 매춘부들을 고용해 고객들에게 비밀리에 LSD를 투여하고 일반 거울 뒤에서 그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다른 실험에는 수면 박탈, 고립 언어적 학대, 전기 충격 요법, 심지어 최면과 같은 기술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피시험자들은 시험 목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군 복무나 의료 치료에 일부러 참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극적 사례들. 프랭크 올슨 박사는 CIA 생화학자로 동의 없이 LSD를 투여받은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험 9일 후 호텔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기록되었지만 의문점이 많습니다. 몬트리올 앨런 메모리얼 정신의학 연구소의 UN 캐머런 박사는 CIA 자금을 받아 정신운전 패턴 제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약물 유도 수면, 전기 충격 요법, LSD 투여를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영구적인 기억 상실, 성격 변화, 신체 기능 손상을 겪었습니다. 유산과 후속 조치. 1975년 처치위원회와 록펠러 위원회의 조사로 MKULTRA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976년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CIA에 미국 시민 대상 인체 시험을 금지했습니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불법적 인체 실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찾아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부 사항과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결국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여전히 정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의 비밀인 채 실험의 위험성과 정보 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2위 투스키기 매독 연구 1932만 1972 미국 공중보건국이 엘라베마주 투스키기에서 실시한 이 연구는 의학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래 명칭은 치료받지 않은 매독의 자연 경과에 관한 투스키기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매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처음에는 6개월로 계획되었으나 결국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실험 과정과 기만. 연구 대상은 엘라베마 메이컨 카운티의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부 600명이었습니다. 399명은 매독 환자, 201명은 대조군.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나쁜 피를 가진 병으로 특별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료 건강검진, 식사, 장례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지만 실제 목적은 치유하지 않은 매독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47년 페니실린이 매독의 표준 치료법으로 확립된 후에도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이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가자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치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이들의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비극적 결과. 장기간의 관찰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매독의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정신질환 등 매독의 말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소 128명이 매독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십 명의 아내들이 감염되었고 적어도 19명의 아이들이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폭로와 그 여파. 1972년 AP 기자 진 헤일러에 의해 이 실험이 대중에게 폭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분을 산 이 연구는 즉시 중단되었고 미국 의회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1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생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행한 깊고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윤리적 유산. 투스키기 연구는 현대의학 연구 윤리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4년 국가연구법 내셔널 리서치 액트 제정되어 모든 인체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 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시스템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인 포함, 컨센트가 모든 의학 연구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 사례는 의료 불평등, 인종차별,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위 731부대의 인체 실험 1935만 1940억.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731부대가 중국 만주에서 수행한 인체 실험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과학적 잔혹 행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시 시로 중장의 지휘하에 이 비밀부대는 생물학 전쟁 개발을 명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 관동군 방역 급수부로 불렸지만 그 실제 목적은 생물학 무기 개발과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비인간적인 실험들. 731부대가 수행한 실험의 범위와 잔혹성은 충격적입니다. 피실험자들은 주로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몽골인 포로들이었으며 일본군은 그들을 마루타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실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체 해부 마취 없이 살아있는 피실험자를 절개하여 장기를 관찰했습니다. 극한 환경 실험 피실험자들을 영하의 온도에 노출시켜 동상과 저체온증을 연구했습니다. 압력실 실험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압력을 높여 피실험자의 내장이 파열되는 지점을 관찰했습니다. 병원체 실험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 치명적인 병원체를 강제로 주입하여 그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생물학 무기 필드 테스트, 중국 도시와 마을에 병원체를 퍼뜨려 전염병 확산을 관찰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최소 3천 명이 직접적인 실험 대상이 되었고 수십만 명이 생물학 무기 테스트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후 처리와 면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31부대의 공포는 충분히 정의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731부대가 수집한 생물학 전쟁 데이터에 관심을 보였고 이 시위와 많은 연구원들에게 기소 면제권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미군에게 넘기는 대가로 전쟁 범죄 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1949년 하바롭스크에서 몇몇 731부대원들을 재판했지만 주요 인물들은 이미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시 시로는 전후 평범한 삶을 살다가 1959년 인후암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참여는 1995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유산과 은폐. 731부대의 활동은 전후 수십 년 동안 대체로 숨겨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이러한 잔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역사가들과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일본 교육부는 마침내 교과서에 731부대의 실험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731부대 박물관은 이 잔혹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과학이 인도적 가치와 윤리로부터 분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전쟁 범죄자들이 면책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의 어두운 측면도 드러냅니다. 731부대의 역사는 과학 연구가 항상 윤리적 기준과 인간, 조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시험들은 과학과 의학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들은 불편하고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수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연구, 윤리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해, 윤리위원회의 감독,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는 모든 과학 연구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은 과학적 발견이나 국가 이익이 인간 존엄성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위험성과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시스템적 문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엄청난 힘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항상 윤리적 원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런 역사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도록 운명지어진다라는 말처럼 이 어두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실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과 윤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